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오마이뉴스 상암동 스튜디오입니다. 11월 25일 밤 대선 올레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선 올레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의 TV 단독 토론이 밤 11시 15분부터 있는데요. 이 단독 토론을 저희가 공주파 방송 화면을 받아서 함께 독자 여러분들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사퇴 이후의 정국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타난 여론조사를 본격 분석하면서 문재인, 박근혜 두 후보의 경쟁력에 대해서 따져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서혜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겁니까? 영화 26년 시사회를 보러 가서 글을 쓰기로 했는데 오연호 대표의 호출로 그 앞에 분만 보고 그래서 26년까지 못 가 한 3년 정도 영화 3년 보다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뭐 또 평을 써야 됩니까? 네, 아니 평보다 제가 그 강필 작가가 한 그 작업도 이번에 그게 한 2만여 명 정도가 참여하는 불의 형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건 영화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렇게 펀딩한 거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그 많은 사람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좀 써보고 싶어서 갔는데 결국은 이제 오연호 대표 호출로 영화를 앞에 분만 보다가 왔습니다. 자, 저희 대선 올레가 이제 계속 인기를 끌고 있는데 말이죠. 지난번에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의 맞짱 토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철수 후보의 사퇴에 이르기까지 주로 우리가 밤에 이렇게 최근에는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일이 그렇게 되어 가는군요. 왜냐하면 이제 그전에는 거리에서 주로 다녔는데 요 근래에는 토론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에서 민심을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이런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했지 않습니까? 스튜디오에서 두 번 해가지고 큰 반응이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사실 대포집에서 보거나 혹은 맥주집에서 마음껏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토론 이후나 이전에 어떤 일들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가. 또 더구나 우리가 이번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해외에 계시는 많은 이 참여자들 뭐 그분들도 호응이 높고 그래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진행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랐잖아요. 해외 여러 군데서 반응이 오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놀랐죠. 전체 몇 개 나라 정도에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100여 개 나라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올라가는 걸 트위터에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먼 곳에서까지 오는 것. 더구나 사실 가장 놀랐던 건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인터넷 사정이 썩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선관위에서 우리가 표창 같은 걸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 해외에 있는 분들이 정말 내가 한국에 대선에 정말 투표하고 있구나라는 걸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적 거점을 오마이TV가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삐끼지 않습니까? 자막 밑에 보시고 그 10만인 클럽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비로소 이름은 밝힐 수 없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이 끝나고 저한테 특별히 연락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서혜성 교수님 출연료를 꼭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꼭 가입했습니다. 두 분이나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자, 르완다, 우즈베키스탄, 코스타리카에 이르기까지 약 104개 나라에서 오마이TV를 시청했다고 하네요. 르완다에서까지. 자,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분석을 해줄 테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고 있는 게 바로 그 지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청 국가에 대한 얘기죠. 자, 또 오늘 장윤선 정치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 분석을 위해서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최근 조사하고 있는 리서치뷰의 안일환 대표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론조사는 조금 이따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장윤선 기자. 이제 안철수 후보 사퇴. 이게 이제 지금 이틀째인가요? 어떻습니까? 그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은 여전히 이 충격에 좀 휩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안철수 후보가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지층들이 뭐 이것을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곤란하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행동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요. 금요일 이어서 토요일에는 지지자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20대 젊은 남성이
투신하겠다는 소동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까스로 구해내긴 했는데요. 당초 원래 안철수 캠프 해단식이 내일 오후 2시로 예정이 돼 있었고 그 자리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아마도 당분간은 해단식 일정이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민영 대변인이 논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지자들의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그 이후에야 해단식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해단식 일정이 굉장히 늦어지거나 뭐 길어지거나 왜냐하면 선거운동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알려지기로는 지방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는 지방에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 시내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방이니까요. 아, 서울 지방. 네, 서울 지방. 서성 씨가 혹시 오늘 본 적 없죠? 왜 예, 뭐 저한테 보이겠습니까? 이런 때는 대중 앞에 안 나타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대중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죠. 뭔가 한번 차분하게 재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죠.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조그만 행동만 나타나도 사람들은 그게 추측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무슨 해석을 낳게 하고 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들이 생기기 때문에 안 후보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사람 눈에 안 띄시는 것이 사실 우리 한국 사람 전체를 도와주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군요. 자, 오늘 대선 논례는 여러분의 참여와 함께 또 이루어지겠습니다. 독자 의견, 소셜 댓글과 독자 창을 통해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전화번호는 733-5077 서울입니다. 02-733-5077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윤선 기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사실 그 안철수 후보의 급작스러운 사태, 그거를 좀 충격스럽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을 텐데 말이죠. 오늘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오늘 민주당의 분위기는 그 대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총의를 모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골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난 여론조사가 주말 사이에 쭉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여론조사 결과가 그다지 이렇게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게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한 8군데 정도 앞서고 있긴 하지만 전체 조사에서 말이죠. 그렇긴 하지만 대선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선거는 마찬가지인데 앞서가는 것보다 뒤에서 따라가면서 지지층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좀 그 묶어내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앞서는 것보다 뒤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런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자체가 지금 초반에 그 좀 모습을 감추고 계신데 지금 당장 안철수 후보가 나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선거 중반 정도에 다음 주 정도에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문재인 후보 선거 지원 활동을 해주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안철수 후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 정치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진영도 함께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뭐 지지자들의 바람도 이제 갈리지 않습니까? 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분이 있을 것이고 뭐 그렇지 않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길게 보았을 때 언제 나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길게 보았을 때 안철수 후보는 나서서 당신이 주장했던 것 자체가 정권 교체 그리고 역사적 소임, 역사적 소임이라는 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자기 자신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현재 새누리당 정권이 유지되는 걸 말하는 뜻은 아닌 것은 분명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퇴임할 때 사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공식적으로 단일화를 양보한 일이죠. 야당 후보를 양보한 일을 할 때 또 단일화 후보는 문재인이다. 이런 표현을 명백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또 책임지는 또 이분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것이 책임지는 자세를 얘기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제 특히 이런 지난번 이 생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개 정치인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자기 지지층들이 갖고 있는 정서의 일정한 단계적 변화를 끌어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비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지지층들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부분을 피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죠. 그런 점에서도 안 후보가 언젠가 적절하게 나서서 그런 것들은 설명도 필요하고 그 설명의 일환으로서 선거운동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27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0시를 기해서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18일까지
22일간 선거가 시작이 되고 19일 날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TV 토론도 세 차례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네. 거군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문재인, 박근혜 두 후보의 실력 겨루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여론조사는 13일까지, 12월 13일까지 이제 계속되는데요. 예. 본격적으로 이제 여론조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윤성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10여 개 군데에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중에서 두세 개 정도만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나 있고, 나머지는 박근혜 후보가 이제 앞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꼭 나쁜 건 아니다 이런 반응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안일원 대표님? 네. 왜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 기관마다 이게 좀 다른 겁니까, 결과가? 일단 각 기관마다 그 조사 네. 방식들이 좀 달라서요. 네네. 각 기관들이 발표하는 그 수치의 어떤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23일 후보 사퇴를 하고 24, 5 이틀간 지금 13곳에서 네. 언론사에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3곳 정도가 지금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나머지 기관들은 이제 박근혜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13대 10 정도. 네. 어. 대체로 이제 그 한 곳만 빼고는 오차 범위 내에 접전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서혜성 작가는 여론조사를 어디 거를 좀 봤습니까? 뭐 신문에 나온 이렇게 뭐 표로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뭐 두서없이 봤죠. 궁금하니까 두서없이 봤죠. 네. 그리고 뭐 더 사실 그 이상 자세히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론조사 표에 대해서 신뢰도를 가지고 제가 뭘 일을 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나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큰 대세의 흐름에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서베이 결과와 대체로 일치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은 늘 시대 정신을 표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한 3일 정도 남았는데요. 네. 대선이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든 간 그 5년이라고 하는 5년 곱하기 5천만 명이라고 하는 운명이 네. 걸린 네. 그 시대 정신이 어떻게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대한 파도와 조류를 만들어내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결국은 그 지표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령 지금 이 표가 나오기 전까지 지금부터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문재인 후보는 이만큼 지표에 올라올 수가 없었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양보를 함으로써 이 지표에 네.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도 적어도 두세 번 정도는 그만큼의 파고는 아니지만 일정한 파고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그것이 그 파고에 의해서 표 자체가 크게 달라진다기보다 그런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 당위와 내일을 열 수 있는 가치가 거기서 표현되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가 13군데서 이루어졌는데 10군데는 박근혜 후보가 유리하게 나왔고 이제 3군데만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게 나왔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이렇게 본다면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불리하게 나왔어요. 근데 오마이뉴스 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조금 유리하게 나왔단 말이죠. 네. 오마이뉴스는 이제 지금 나와 계시는 리서치뷰와 네. 함께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선일보가 지금 하고 있는 여론조사와 오마이뉴스가 하고 있는 여론조사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표본 프레임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 표집 틀을 저희 오마이뉴스와 저희 리서치뷰는 100% 휴대전화 조사를 이 표본 프레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조선일보가 의뢰한 기관은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섞어서 병행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조선일보는 지금 전화 면접원 인터뷰 조사 방식이고 저희는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그 조사를 하는 ARS 방식을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3군데의 그 조사 결과들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을 보면 무응답 비율이 전화 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거의 20%에 육박하는 네.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 조사는 무응답이 3.5%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ARS하고 전화 면접원이 예. 인터뷰하는 경우 네.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리서치뷰 조사 그러니까 오마이뉴스와 리서치뷰가 하는 것은 ARS인데 네. 이것이 더 전화 인터뷰보다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뭔가요? 그거는 이제 주요 선거에서 발표한 그 네. 기관들의 데이터 네. 추이를 보면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그 평가가 가능할 텐데요.
물론 이제 KT 등재번호에 의존하던 2010년 지방선거까지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ARS 방식도 마찬가지고 전화면접도 마찬가지고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작년 2월 말 저희가 이제 최초로 RDD 조사를 도입하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 비슷한 시점에 발표하는 그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 무응답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대체로 이제 정치적으로 뭐 몇 년 전에 민간인 사찰 파문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아직까지도 그런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환경 속에서 사람과 직접 통화하면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라고 직설적으로 네. 물어볼 때 답변하기를 꺼리는 그래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또는 모르겠다라는 무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한 가지 비근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 4.27 재보선이 끝나고 저희가 이제 5월 말쯤 되었는데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네. 그런데 부산에 사시는 50대 중년 남성분인데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하셔서 혹시 오늘 리서치뷰에서 부산 지역에 여론조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조사하는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 30분 정도 하소연을 하시는데 자기가 공무원이다. 그런데 자기는 절대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는데 주말이라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왔다가 자기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 사이에 여론조사에 응답을 해버렸다. 큰일 났다. 네. 그런 비근한 예가 지금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제 오 대표가 이렇게 슬쩍 묻고 넘어갔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아주 심각한 얘기에 사실은 이 안 대표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면접조사, 인터뷰 방식이라는 거죠. 면접조사를 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사찰받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랬을 때 20%나 무응답자라고 하는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 현재까지 이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다. 내지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익명으로 조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실명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대중이 느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인의 사찰을 포함해서 특히나 이제 이 중에 공직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공무원이라든지 혹은 뭐 그런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대답 자체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더구나 집전하는 사실 의사 표현이 그대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조선일보에 제가 그 미디어 리서치에 한 조사 내용을 항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화 인터뷰 방식일 때는 전화 조사원이 갖고 있는 태도 내지는 그 사람의 항목을 조금 어떤 어감으로 읽어주느냐 위에서도 큰 표차가 사실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지표들이 발표될 때 이른바 대세론 형성과 밀접한 연관을 사실은 갖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 기관, 어떤 미디어와 함께 합동을 해서 지속적으로 발표하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일정한 어떤 고정치를 계속해서 인식시켜주는 거죠. 그런 의도도 사실 있다. 그래서 수치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사실 그런 뜻이었는데요. 어떤 언론기관이 발표하면 별로 신뢰하지 않는 습성을 저는 아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측면과 또 하나는 그런 발표가 제가 보기에는 간접적인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4.11 선거 때도 사실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민심이 대개 대중들은 또 그 인기도가 높거나 그런 쪽 사람으로 이동해 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노리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일부 독자들은 ARS 하면은 그냥 전화에 응답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싸게 느껴지고요. 이제 면접원이 직접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뭔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여론조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문가의 얘기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군요. 오히려 기계에 응답하는 것이 더 선입견 없이 그렇습니다. 두려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더구나 그런 그 얘기네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민간의 사찰을 포함해서 다양한 감시 형태가 이루어졌다는 공포를 갖고 있을 때는 기계에 응답하는 게 훨씬 더 자유롭죠. 이 지표가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 무응답자 3.5%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5%, 20%라고 하는 것은 표본 자체가 일정하게 표본의 대표성을 많은 부분 상실했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직접 대면 인터뷰에 불구하고 20%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안 대표님께 전문가이신 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표본 자체를 상실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 조사에서 응답률이 무응답 비율이 다자대길의 3.5%로 가장 낮았는데 13곳의 조사 결과 중에 무응답이 낮아졌다고 그래서 문재인 후보 지지율만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게 아니라 13곳의 조사 결과 중에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46.8%로 저희 조사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응답 비율이 무응답층이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를 정직하게 선택을 했다라는 결과로 받아들여지고요. 조선일보보다 더 높네요,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그겁니다. 문재인 후보는 조선일보에서 39.9%, 40%죠. 예. 그런데 오마이뉴스 조사에서는 47%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인데 이렇게 대면 접촉을 할 때는 야당 지지에 대한 표명하기가 꺼려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합리적 분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분명히 지표로 보면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지난 5년이 무서운 시대였다는 생각을 지금 이 순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기에서 안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안철수 후보의 사퇴 전에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의 경쟁의 핵심 진원지가 호남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에 호남 민심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과연 어느 정도가 문재인 후보로 이렇게 흡수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조사도 사퇴 후에 직접 하셨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의 핵심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그 후보 사퇴한 다음 날 24일 광주일보하고 조사를 했고요. 광주 전남북에 거주하는 1,500명 그 RDD 유선 전화 방식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 지지층의 약 93% 정도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역대 조사에서 민주당이 호남 지역에서 70%대 지지율을 돌파한 건 이번 조사가 처음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김대중 과거에 그때는 여론조사가 지금처럼 풍부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김대중 후보를 지지할 때만큼의 거의 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24일 박근혜 문재인 양자 대결에서 문재인 후보가 78.2%를 기록했고요. 다자 대결에서 그리고 양자 대결에서는 80.3%, 80%를 최초로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대단한 지지율입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에서 80%를 넘는 지지율을 보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죠. 근데 이제 핵심의 하나가 과연 이제 전체적으로 말이죠. 박근혜와 문재인의 대결에서 이 안철수를 원래 지지했다가 문재인에게 가지 않는 이른바 그 부동층이라 할까요? 이런 중간층의 사람들을 누가 더 이제 끌어들이느냐 이게 이제 핵심일 텐데 말이죠. 이 부분에서 여러 조사에서 약간 차별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어떤 조사에서는 상당 부분 거의 70% 정도가 문재인 후보가 흡수를 했다. 또 어떤 조사에서는 한 50% 정도밖에 흡수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서로 지금 달리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왜 그렇게 나타나는 건가요? 역시 아까 초반에 그 서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화 면접 조사와 ARS 조사 방식의 차이로 보여지고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4, 5일 오마이뉴스하고 조사해서 발표한 저희 데이터를 보면 19, 20일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다자 대결에서 저희 조사에서는 22.6%를 획득했었습니다. 그런데 24, 5일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19, 20일 조사에서는 29.6%였는데 이번 24, 25일 조사에서는 47%를 기록하면서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기록했던 22.6% 지지율의 약 77%인 17.4%포인트가 급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이 조사에 응답한 2,000명의 응답자들 중에 안철수 후보의 적극 지지층이 의식적으로 응답을 일부 회피했을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가 오늘 그 역시 오마이뉴스하고 공동조사 형태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는 11월 6일 밤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회동을 하고 단일화를 후보 등록 전까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11월 7일부터 사퇴하기 전까지 저희 조사에서 다자대결 안철수 후보 지지층만을 4,200여 명을 따로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률은 32.4%였고요. 1,325명이 응답을 했는데 역시 지금 오늘까지 후보 등록하신 분이 7분으로 지금 확인이 돼서 저희가 7분을 다 넣고 다자대결을 붙였더니
박근혜 13.6, 문재인 72.8. 그리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가 11.2%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다자대결에서도 안철수 후보를 일관되게 지지했던 분들 중에서도 다자대결에 문재인 후보를 지금 이 시점에서 73% 정도가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4일, 25일 우리가 오마이뉴스하고 한 조사가 상당히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데이터. 3천여 명을 전수조사한 겁니다. 4,200여 명을 4,200. 전수조사해서 네. 1,325명, 응답자가 1,325명. 네, 응답률이 32.4%였습니다. 근데 장유성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이제 취재 현장에서 느낄 때 말이죠. 네.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의 허탈감이라든가 또 안철수 캠프에서 중심적으로 일했던 분들도 지금 상처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네. 과연 안철수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이게 문재인 지지로 선회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양쪽의 관계자들이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 문재인 캠프에서는 좀 낙관론을 좀 펴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대부분 네. 이제 그 새누리당을 지지하기보다는 정권 교체에 훨씬 더 많은 열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단일 후보로 결정된 문재인 후보로 막판에 좀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네. 커다란 틀에서의 낙관론이 있는 가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역할과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목희 기획본부장을 만났었는데요. 네. 이 본부장은 사실 그 안철수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한 것에 전력 질주를 해도 그 모자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는 그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상당한 공을 들여서 특히 이제 젊은층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최대 승부처로 알려진 PK 지역 그밖에 또 충청권과 강원 지역에서 표가 이탈하지 않게 인물과 정책을 집중적으로 투여해서 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안철수 캠프 쪽에서는 아직 말씀하신 대로 그 좀 상황 회복이 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일정하게 이번 선거에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보의 방침이 좀 서야 그 다음에 캠프 관계자들의 이제 이동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것이 아마 종합해서 나가는 것이 해단식 때 안철수 후보의 메시지에서 좀 본격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존 문재인 캠프에서는 기존 선대본부장들이 총 사퇴를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새로운 선대본부는 언제쯤 꾸려지나요? 문재인 캠프에서는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을 연다고 해서 캠프 자체가 이렇게 흡수되거나 캠프 자체가 다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맡길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안철수 캠프의 관계자들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밖에도 시민사회 영역에서 또 새로운 피를 수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그래서 외부 영입 작업도 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나요? 외부 영입 작업이 물밑에서 진행된다기보다는요. 오늘 이제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이제 그렇죠.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바깥에 진보 진영의 표까지 좀 포괄해서 간다는 신호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이제 셀렉팅해서 데려온다기보다는 일종의 기운, 바람을 좀 몰아서 정권 교체를 큰 기운을 좀 만들어서 가겠다. 이래서 소위 이제 새누리당 정권 연장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의 연대, 모든 세력과 함께 가는 그림을 좀 만들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적인 전략인 걸로 보입니다. 서희성 작가님, 우리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와 우리가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죠. 홍대에서 이랬는데 말이죠. 우리가 샀죠? 네, 오늘 결국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사퇴는 아니고 후보 또 양보라고 하는 게 말씀드리면 정식으로 후보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어떤 사퇴 회견보다 양보니까 100분의 1 정도의 주목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보 그 후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제의 진보성, 만일에 현재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당만 있다고 한다면
그 제가 잘 쓰는 말인데 벤또 사건은 없었습니다. 무상급식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진보정당이 그런 거 한 10년 정도 계속해서 주장해 네. 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는 다 빨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 지역구에서 대부분 다 빨갱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를 빨갱이라고 하자면 이제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김수환 추기경님 말씀을 돌아가신 그분 말씀을 빌리자면 생각이 가슴으로 오는데 10년쯤 걸린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몸으로 되고 실행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런 말씀이신데 심상정 후보가 이번에 주장한 내용들 그 중에 핵심으로 되는 것이 사실은 이른바 노동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동자에 관한 문제. 심 후보가 지금까지 남아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외쳤던 건 사실 그것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오마이TV처럼 그분이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풍부하게 다른 언론들 심어줬다고 한다면 사실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고 그 뜻을 크게 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진보 후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한 가지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른바 단일화라는 측면에서 후보에서 양보하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정권 교체의 역사적 임무가 지금 진보 의제를 대선에 나가고 설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왜냐하면 도장이 찍히니까 일단요. 나중에 사퇴하게 되면요. 후보가 되어서 그 투표용지에 그렇게 해서 사라질 수 있는 최소한의 사표도 막아보겠다 하는 사실 굉장히 충정 어린 그런 마음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속이 상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진보정당 후보들이 사실 끝까지 완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다음에 꼭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선 투표가 정말 필요하다. 결선 투표만 한다면 2등이나 3등이나 별 차이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보정당 사람들이 끝까지 의제를 주장하고 또 가령 이제 문재인 후보나 박근혜 후보를 공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당신들 이렇게 지나치게 보수적이냐 이런 주장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사실상 상실을 하게 되는 국민들로서도 굉장히 손해인 거죠. 자, 반면 이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는 이제 후보로 이렇게 등록을 했죠, 오늘.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진보정의당의 그 심상정 후보는 사퇴를 했지만요. 진보 쪽에서 이정희 후보 그리고 또 진보신당의 김순자 후보 그리고 김소연 후보 이렇게 세 분의 여성이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상 이제 박근혜 후보하고 맞서서 여성 후보로서 여성 대통령론을 가지고 좀 각을 세우면서 의제 설정 관련해서 이제 좀 이렇게 싸움을 하실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정희 후보에 대해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부터 시작을 해서 좀 그 대선 후보로 출마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좀 해야 되는 진보 정치의 영역에서 자기 역할이 더 있는 거 아니냐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요. 서희승 작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희 후보 말입니까? 예. 뭐 제 개인 의견을 얘기한다기보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보 정당의 후보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알다시피 민주노동당 혹은 뭐 지금 이름이 뭔가요? 통합진보당. 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그것들이 국민에게 준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단지 정당적 상처가 아니라 이른바 진보 세력 전반, 정치 세력 전반에 대한 어떤 상처가 아직 사실 온전히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걸 좀 더 잘 치유하고 대중의 치유했다는 뜻은 대중의 동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혹은 뭐 정당이 있어서 후보 등록을 하는 거에 우리가 뭐 비난하거나 말릴 수 없는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중들의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선행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안일원 대표님, 다시 이제 여론조사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여론조사를 숫하게 봐왔습니다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의 지지도는 상당히 이 콘크리트 지지도다. 그러니까 40%에서 4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40% 이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보수 후보인 박근혜 후보의 40% 이상, 이거는 왜 이렇게 견고하게 유지되는 건가요? 우리 한국 사회가 보수 대 진보의 그런 어떤 이념적 갈등이 굉장히 첨예한 그 체제로 지금 수십 년을 지내온 그런 사회다 보니까 어쨌든 유권자들에게는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12월 19일 내가 투표할 건지 말 건지 투표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기호 1번을 찍을 건지 2번을 찍을 건지 굉장히 제한된 그런 선택지밖에를 국민들은 이제 가질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동안 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추억들이 아직도 많이 견고하게 남아 있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의 친딸인 또 박근혜 후보가 보수층을 아우르면서 지금 이제 여권에 이제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선거가 임박해지면 유권자들은 4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대의민주주의를 위임하는 그런 선거에서 자기 한 표로 그 자기가 지지하는 그 정당과 후보를 투표를 하기 때문에 선거가 다가올수록 보수층 결집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야권 성향 유권자들에 비해서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위기감에 위기 상황이 되면 더 똘똘 뭉치는 경향성이 매 선거 때마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박근혜 후보의 작년부터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작년 11.6 서울시장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선거 패배하고 나서 가장 위기에 처했다가 박근혜 후보가 전면에 나서는 그 비대위 위원장을 맡아서 전면에 나선 이후부터는 40% 중반대에 견고한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서희성 작가님. 뭐 보수층에 대한 전통 지지율은 38 광땡 38% 콘크리트 지지율 계속 유지돼 왔었죠.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죠. 노태우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니 노태우가 당시 뭐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 뭐 사실상 없어는 마찬가지인데 그때도 그렇게 받았는데요. 뭐 40%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해창 후보 이후에 그동안 그 보수 후보들과 견제해봤을 때 말이죠. 이해창, 이명박. 이 박근혜 후보는 그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약체라고 볼 수 있겠죠. 약하죠. 그러고 아니고 박근혜 후보 선거 여왕이라고 그런 자기 선거는 졌죠. 그러니까 그럼 지난번에 대통령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명박 씨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 MB한테 졌기 때문에 후보가 못 된 것인데 뭐 이번도 이제 자기 선거입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 많이 했죠. 그런데 뭐 그건 자기 대구에서 계속 했던 거고요. 이번에 이제 제대로 된 자기 선거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뭐 국회의원직도 내놓고 또 뭐 이제 이번에 인생의 모든 걸 걸겠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박정희 장군이 그 민간이 되면서 했던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저 같은 불행한 군인이 없기를 바란다. 그건 한꺼번에 2계급 특진된 군인인데 그분이 소장에서 대장이 되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났는데요. 인생을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보수들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 같은 걸 또 자극하고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40% 지지율은 제가 생각해서 상식적이다. 한국 사회에서 현재 그동안 보수층이 가져왔던 성과 비친다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독자 참여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733-5077입니다. 02-733-5077. 네, 이종필 씨가 연결이 되어 있네요. 이종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 전화가 지금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곧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종필 씨는 오마이뉴스에 오늘 오전에 탑 기사를 쓰신 분이군요. 안철수의 눈물, 희망을 품어도 될까 이런 제목이었는데 말이죠. 네, 이종필 씨. 네. 시민 기자 신망이죠. 네, 시민 기자인데. 그러니까 시민 기자님하고 불러주셔야지 대표가 그래야 그 대답이 빨리 될 것 같은데. 오연호 대표는 주로 불러놓고서 그 사람 직책을 불러주는 건 그 사람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종필 기자. 연결이 되면 내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네, 곧 연결이 될 듯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OMITV에서 하고 있는 대선 올레 생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이 생방송 일에 최초로 제가 종이를 받았습니다. 방송의 자료, 기초 자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연호 대표 건 그동안 늘 길거리에서 했기 때문에 컬러고 제 거는 흑백으로 이렇게 프린트가 된 그 용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네, 이종필 시민기자.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시스템 좀 이번에 좀 계속 제가 지금 내보내고 내일 텔레비전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바꿔야겠군요, 멘트를. 내일 오디오를 잘 들으시려면 여러분 10만님 클럽에 가입해 주시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곧 자 연결이 되는 대로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이따가 11시 15분부터
박근혜 후보가 이제 TV 토론을 하게 됩니다. 네. 방송 3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낮 시간부터 벌써 막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TV 토론을 짜고 하는 게 아니냐. 네. 아니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장윤석 기자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박근혜 후보의 TV 토론 큐시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TV 토론의 내용이 사실상 그 지난번에 이 TV 토론이 왜 이루어졌냐면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하고 그 문재인 후보 간의 양자 야권 단일 토론회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법상 두 후보에게 시간 배분이 된 만큼 똑같이 새누리당 후보에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이 바로 오늘 이루어지는 그렇죠. 토론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의 형태라기보다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렇지만 내용이 자체가 이제 토크쇼 형태로 되는 것은 곤란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좀 공개된 그 큐시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좀 이게 뭐 공정한 객관적인 언론에서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뭐 어떤 대목에서 눈물을 흘리고 어떤 대목에서 머리를 쓰다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 박광원 대변인이 비판을 하는 이제 논평을 발표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새누리당에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이 바로 민주당에서 하는 공작 정치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좀 세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이정현 그 공보단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정말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경험이 없는 문재인 후보에게는 그런 큐시트가 필요하지만 경험이 풍부한 박근혜 후보에게는 그런 것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공박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말이죠. 민주당이 입수했다는 그 자료에 보면은 박근혜 후보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으면 이를 남성 진행자가 언급하도록 할 것 등등 뭐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그런 큐시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큐시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큐시트를 작성한 적도 없다. 근데 그 전에 오늘 아침에 연합뉴스 보도에 그 TVN에서 하고 있는 여의도 텔레토비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의도 텔레토비 내용을 포함해서 이러이러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 일부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근데 이정현 단장이 다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기로 여의도 텔레토비 그런 거 없고 유경수 여사 관련해서 그 영상이 나간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런 내용들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원래 그렇게 짰다가 문제가 되면서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11시 15분부터 진행되는 이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 사이에 계속 큐시트는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방송 진행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 재미있어요. 네. 그 단독 토론이라고. 네. 토론이라는 건 적과 하는 것이거든요. 상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단독 토론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창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적 토론 문화를 새롭게 개척하는 박근혜 후보가. 예, 박근혜 후보가. 그래서 이건 참 희한한 토론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잘했던 말 농담 중에 하나가 백보 일부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100번의 고거보다 한 번의 브루스가 낫다 이런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낫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 단독 토론을 한다 하면은 그걸 비유하자면 혼자서 브루스를 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결혼은 우리가 되게 둘이 하지 않습니까? 단독 결혼은 거의 없고 그리고 그 데이트도 둘이 해야 데이트인데 토론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선거법상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러면 똑같은 뭐 다른 형태가 됐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또 하나는 뭐냐면 패널이 사실은 좀 우리가 누가 봐도 공정하고 그리고 좀 아니요 좀 반대되는 패널도 있어야 되겠죠 가령. 왜냐하면 안철수 문재인 서로 공격하는 처지여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혜성 작가한테는 섭외가 안 들어왔죠 패널로. 그렇죠. 앞으로도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저 같은 사람 혹은 오연호 대표 같은 사람 뭐 해서 두 명은 박근혜 후보 쪽에 가까운 사람 내지는 두 명은 뭐 그렇죠. 그랬으면 정말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그렇게 만약에 패널을 구성했다면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유리했을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렇게 단독 토론에 한 4명, 패널이 몇 명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패널들이 나오고 아까 공개되었다고 하는 것과 유사한
내지는 질적으로 같은 형태의 연출이 만약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도리어 박근혜 후보에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 기간 이 한 3주 남은 동안에는 평소에 설령 안 그랬다 하더라도 가장 적극적으로 민주적으로 절차나 이런 내용에서 훨씬 더 그런 걸 보여줘야 될 텐데 말 자체가 단독 토론이란 말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도리어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제 20여 분 남았습니다. 이따 우리가 박근혜 후보의 토론을 직접 보면서 예. 함께 나중에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 텐데 말이죠. 근데 장윤선 기자, 문제 그 큐시트는 네. 이제 기자들이 존재 여부를 취재를 했을 텐데 말이죠. 네. 그 큐시트는 존재한 겁니까? 아니면은 없는데 민주당이 있다고 하는 건가요? 저희도 그 큐시트를 사실은 봤습니다. 네. 예, 저희도 오전에 그 네. 큐시트를 입수를 해서 사실은 이 기사도 써놓은 상태인데 네. 새누리당에서 워낙 완강하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예, 네. 부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걸 기사로 쓰기 어려워서 이제 홀딩을 해둔 상태이긴 한데요. 네. 그 최종안의 버전을 보면 네. 그 큐시트의 내용에 사실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뭐 이렇게 계속 버전업된 것들이긴 한데요. 그 내용에 보면 그 민주당에서 제기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큐시트에 근거해서 비판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전혀 근거 없는 비판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처음에는 이 토론에 그 사회자가 원래 유명 여성 연예인 이었습니다. 그리고 KBS 남성 아나운서였고요. 근데 네. 이분들이 섭외가 잘 안 돼서 다시 그 공중파에 아나운서 두 분을 섭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운서 두 분이 진행하신다고요? 네, 아니 그리고 패널들이 패널들이 있고 사회자 공동 사회자가 있고 뭐 이런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해창 씨가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그럼 야권의 단일화 토론회를 한번 하니까 자기도 토론기를 한번 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주로 연예인들이 주로 나왔었는데 사실 그건 토론이라기보다 지금도 기억납니다만은 쇼비즈니스였거든 사실은요. 그렇죠. 정치 쇼비즈니스였는데 그때도 기억이 나는 게 그걸로 이해창 씨가 후보가 도움을 됐다기보다는 사실은 도움 깎아먹었습니다. 그 뭐 표수로 계산은 제가 뭐 기억이 안 납니다만 왜냐면 누구나 텔레비전 보고 나서 그게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양반 토론한다더니 왜 저런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흔히 상식적인 사람은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번에 또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사실은 더 패널이나 이런 것들 다양하게 구성하고 그리고 때로 곤혹스러운 질문도 받고 당황도 하고 훨씬 더 그 인간적으로 보이고 좋을 것 같은데. 훨씬 자연스럽죠. 예. 대개의 원래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큐시트는 짜게 돼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저희도 이제 이런 큐시트가 큐시트는 아닌 것 같은데요. 큐시트는 아니지만 아주 간단한 내용의 질문지가 이렇게 있게 마련인데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큐시트에는 질문하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상세하게. 그러니까 질문을 첫 멘트가 참 단아하시게 입장하십니다. 뭐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뭐 그렇게 해서 쭉 나오고 박근혜 후보의 답변까지 다 나와 있고 질문과 답이 다 연출안으로 나와 있어서 그 자체에서 이것이 과연 국민들 앞에서 검증받는 후보의 모습인 거냐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거는 과도하게 연출된 작품이다. 그래서 하나의 토크쇼를 방송 3사가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또 그렇게 굳이 말하면 형평성을 얘기하자면 두 야권 후보가 했을 땐 지상파 3사가 다 중계했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YTN도 중계했나요? 그때는 이제 이제 KBS가 원래 단독 중계를 하려고 하다가 공중파 3사가 시간을 변경해서 11시 15분으로 바꿔서 공중파 3사가 했고요. 모든 그 방송사들이 원하는 방송사는 개별적으로 재전송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재전송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이죠. 지금 이제 독자 의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한 일간지, 그래서 국민일보가 몇 시간 전에 냈던 토론 기사가 있는데 예, 이미 그렇습니다. 기사가 나왔어요. 예. 토론회가 됐다고. 네. 토론회가 내자 종신문 예언가들이 진짜 기자와 예언가가 잘 구분이 안 되는 양국이 이미 토론회가 종료한 것으로 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그 대본과 비슷한 것들도 언급돼 있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말씀하신 동안 우리 이정필 심의기자가 드디어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게 연결이 어렵네요. 네, 그러게요. 네, 우리 이정필 심의기자는 그동안 오마이뉴스에 여러 그 기사들을 써왔는데 말이죠. 네. 오늘 탑 기사로 오른 게 이제 안철수의 눈물, 희망을 품어도 될까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네, 이정필 심의기자는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특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그 물리학자입니다. 야, 물리학도. 네, 최근에 물리학에 대한 책도 쓰시고 그랬죠. 책 제목이 네. 어떻게 됐었죠? 물리학 클래식이라는 책인데요. 그렇죠. 네. 물리학 클래식. 네네. 자, 오늘 이제 많은 독자 의견도 따라붙고 화제가 된 기사입니다만, 네. 어쨌든 그동안 이게 방송에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예, 예. 누구로 단일화가 되면 더 좋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혹시 생각 있었나요? 둘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봤어요, 저는. 네, 그렇군요. 사전에 이제 그 여론조사 나오기로는 안철수로 단일화됐을 때 가상 대결에서 뭐 지지율이 높게 나왔지만, 그래도 그 본선으로 갔을 때 과연 그대로 득표율이 될 거냐는 또 다른 문제고요. 네. 그리고 그 지난 11.6 그 서울시장 선거 때도 봤듯이 그 민주당의 어떤 조직 여의고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이 과연 본선에서 얼마나 그 풀 가동될 수 있을 거냐. 네. 이런 변수들도 있어서 그 가상 대결에서 안철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사실 본선에서 그대로 간다는 거는 그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였다고 봅니다. 네네. 네. 자, 이번에 이제 안철수 후보의 선택에 대해서 말이죠. 네네. 많은 시민들이 이제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또 어쨌든 후보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환영도 하고 말이죠. 네. 또 실망도 하고 그랬는데 이종필 시민기자가 분석하기로 이 안철수의 선택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 기사에서 썼지만은 좀 네. 길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87년에 단일화를 실패해서 대선에서 이제 야권이 패배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어떤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 박근혜는 사실 박근혜 정치적인 정체성은 70 스타일이거든요. 네. 유신의 퍼스트 레이디였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못다 이룬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거는 70 스타일이고요. 네. 반대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무현을 만나서 인권 변호사 활동하고 있던 게 80년대거든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80 스타일에 가깝고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안철수는 90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안랩을 만든 게 95년이고 이러니까. 네. 90 스타일이다. 90 스타일, 90 네. 스타일인데 지금까지 한국 정치와 사회를 규정해 왔던 거는 결국은 87년 체제란 말이에요. 지금 네. 현행 원법도 그때 이후로 지금 4반세기 동안 사실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민주 반민주 대립구도나 보수 진보 이런 어떤 대립구도들이 결국은 87년 체제의 어떤 좀 산물이고 좀 구습이란 말이죠. 네. 그것의 어떤 변형된 형태가 박근혜와 문재인으로 드러난다고 보는데 거기에 비해서 안철수는 좀 거기에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새로운 어떤 네. 보수와 진보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어떤 이런 새로운 아이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지율이 많았는데 네. 근데 어떤 형태로든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이제 사퇴했으니까 전 후보인데 안철수가 그렇게 후보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어떤 면에서 그런 87년 체제의 어떤 말하자면 좀 희생양이지 않은가, 마지막 희생양이지 않은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하지만 지금 우리가 87년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여러 번 겪어왔는데 네. 이제 대권이 되기 위해서 YS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당 합당됐었고요. 야당에다 여당도 변신하게 됐었고, DJP 연합도 있었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도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시도들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는 지금 전격적으로 이제 본인이 사퇴를 하면서 이 돌파구를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사실은 87년에 말하자면 87년 단일화 실패 트라우마를 좀 치유하려고 하는 네. 그런 백신의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아. 저는 이제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제 개헌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87년 체제는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만
그 새로운 시대에서 안 맞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고 이것이 극복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뭐 대체로 공감을 하는 분위기인데 네. 좀 그래서 이제 정치 혁신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단 말이죠. 네네. 이제 민주당이 혁신을 해야 안철수 지지자들이 그 좀 결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기사에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이게 22일간 짧은 기간 동안에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러니까 문재인과 민주당이 어떤 것이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가장 큰 것은 일단 쇄신의 의지가 네네. 가시적으로 보여야 돼요. 네네. 그게 뭐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게 쇼가 아니냐 뭐 이렇게 보일지언정 네네. 그런 가시적인 조치들 일단은 지금 선대위가 다시 이제 뭐 새롭게 개편이 될 것 같은데 네. 거기서부터 좀 더 대대적인 아. 어떤 새로운 인물들부터 네네. 왜 작년 재작년부터 오연호 대표가 조국 교수하고 네. 드림팀 꾸리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정말로 드림팀을 꾸려야 되고요. 네, 진정한 드림팀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진정한 드림팀을 만들어서 정말로 이제 새 정치가 시작되는구나. 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한테 표를 주면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렇게 바뀌겠구나. 거기에 대한 또 확실한 메시지. 네. 이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안철수에게 표를 줬던 지지층들이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안철수 씨, 지금 이제 후보가 아닌데, 안철수 씨가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이게 또 이제 최대 관심사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종필 시민 기자가 분석할 때 말이죠. 네. 안철수 씨의 이후의 정치적 행보나 어떤 인생의 어떤 행보에서 네. 이 20여일간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주문하고 싶습니까? 제 생각에는 안철수 씨가 이제 작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랬고요. 네. 이게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네. 이렇게 뭐 발언을 하거나 이렇게 뭐 어떤 무대 등장하는 것들이 네. 그래서 남은 20여일 기간 동안에도 그런 타이밍의 정치를 잘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좀 불협화음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섭섭하거나 좀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네. 그래도 안철수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렇게 과감하게 대의를 위해서 후보직을 내던진 정도의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네. 그런 사적인 감정보다도 정말로 한국 정치의 발전에서 본인이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어떤 시기에 어떤 발언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충분히 알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작년 선거에서도 응징이라는 단어를 한번 썼었거든요, 선거 전에. 네. 그렇죠. 예, 그것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참 강렬하고도 좀 중요한 메시지를 줬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러면서 지금 뭐 이제 사퇴하고 며칠 안 지났는데도 보수 언론이나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안철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이간질을 하려고 지금 막 목소리가 높은데, 네. 저는 뭐 이 적당한 시점에 일단은 안철수 씨가 이 문제를 뭐 해결할 것이다. 정리를 할 것이고, 응징 내지는 뭐 거기에 준하는 네. 그런 수준의 좀 강도 높은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 네. 그리고 문재인 캠프에서 좀 더 이렇게 멍석을 잘 깔아주면, 네. 그러면은 안철수 씨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의 러닝메이트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런 선거운동에 결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또 어떤 면에서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어떻게 그런 멍석을 깔아주느냐. 네. 여기에도 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좋은 칼럼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종필 시민 기자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자기 편 끌어들이기 이런 표현이 이제 나왔는데 말이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네. 새누리당 쪽에서도 안철수 씨에게 일종의 러브콜을 보내는 우리도 새 정치할 수 있다. 우리도 당신이 얘기한 거 다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더군요. 러브콜이라기보다는 이제 안철수를 향한 러브콜이라기보다는 안철수 지지자들 중에서 네.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삐끼 노릇을 하겠다고 이제 이걸 던진 거죠. 저 말이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네, 쉽게 이 방송 쉽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하겠다고 이제 말을 던진 거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안철수 지지 기반에 일정하게 포섭되지
그 문재인 지지 기반에 포섭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의 영역을 넓혀가겠다 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안철수를 위한 러브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까지 될 수가 없죠. 안철수는 이미 충분히 선언도 다 했고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현재는 이제 정치인입니다.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그 일이 끝나야 되거든요. 네. 새누리당으로서는 그 시기에 촉박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다시 나와서 네. 마음이 다른 사람으로 그저 흩어진 사람들을 추스르기 전에 네. 얼른 지금 그 그물을 던져서 몇 개 건질 수 있는 걸 최대치를 건져보자. 그리고 하나를 건지되 10개처럼 말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지금 새누리당으로서는. 네. 자, 장윤성 기자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가 네.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 직후에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적당한 시기에 만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그 타이밍을 기자들은 지금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늦어도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는 좀 어렵다고 한다면 네. 늦어도 내주 초에는 네. 좀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며느리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의 어떤 파고가 굉장히 좀 높은 상태 아닙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높아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 측에서 자꾸 만나자라고 한다거나 만남을 주선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그쪽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최대한 자제하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가 갖춰진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그런 것 같고요. 비공식적인 차원에서는 어찌됐든 이게 다양한 루트로 좀 만남을 주선하거나 함께 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오늘 아침 선대위원장단 회의에서 그러니까 그 고위 관계자들이죠. 선대위원장들은 다 사퇴를 했으니까 문재인 캠프의 고위 관계자들 회의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기획본부장이 이제 그런 거를 커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누군가를 그쪽 캠프의 누군가를 접촉해서 마치 이쪽으로 흡수하려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아마도 움직인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만나고 그래서 큰 틀에서 활동의 영역을 정하고 또 안철수 캠프에서 활동하던 캠프 관계자들도 뭐 이렇게 결합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트위터나 이런 데서는 차라리 안철수 후보가 제2의 청춘 콘서트를 해서 20, 30대 젊은 층들을 좀 왜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되는가, 정치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좀 활력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번 대선이 유례 없이 여전히 산업화 대 민주화 그리고 또 박정희 대 노무현 이렇게 망자들의 대결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역구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주 관성화된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굉장히 연말 대선까지 굉장히 좀 지루한 대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쟁점이나 뭐 재미있는 어떤 의제가 없는 대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방식으로 포지티브한 접근을 하는 것도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캠프에서 굳이 안철수 후보를 너무 만나려고 했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문이 열려 있다. 그런데 사실 수문이 있다고 해서 물이 그리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이 그리 올 수 있도록 물기를 내주는 일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안철수 정치인이 대중 앞에 다시 나타나려면 지금 요구하지 않아도 민주당이 뭔가 안철수에게 걸맞는 안철수가 개혁을 요구했던 것 걸맞는 형태를 취해주면 자연스럽게 안철수 후보가 그 물길을 타고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가령 뭐 캠프를 합치자든지 이런 건 굉장히 공학적으로 보이고 제가 보기에요. 그리고 안철수 지지자들에게 도리어 민심을 도리어 이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인위적인 것들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최대값, 가장 낮은 자세로 최고의 헌신하는 모양을 취하고 모양을 취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안철수 정치인이 다시 나타났을 때 보십시오. 이런 민주당이기 때문에 제가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그 좋은 옷만 입고 싶어 하지 말고 다이어트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야 품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가 현재 민주당이 필요하다. 자, 서혜성 교수가 얘기하는 동안 댓글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장윤선 기자님 오늘 보니 이쁘시네요. 그동안 왜 몰랐을까요? 네, 그동안 몰랐다는 거군요. 오늘 조명을 좀 좋게 해주시면 말고요. 안일원 대표님. 근데 말이죠. 아까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안철수 씨의 가치를 언급하면서 이제 안철수 지지자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작전을 지금 펼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시도가 전체 안철수 지지자 중에 몇 퍼센트 정도에 먹힐 수 있을까요? 뭐 서혜성 교수의 바람이라면 0% 해야 될 텐데 꼭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몇 퍼센트 통계를 정도가 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가 혹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그 앞서 언급한 저희 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금 안철수 후보를 다자대결에서 일관되게 지지했던 그 지지층 중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분들이 오늘 조사에서 13.6%로 나타났고요. 13%. 예. 그리고 이제 기타 무응답층으로 한 11% 정도가 빠졌는데요. 이 직전 24, 25일 조사와 거의 유사한 결과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새누리당 지지층이면서 안철수 후보에게 호감을 갖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일정 부분 있는데 그게 대략 10% 초반대 아니냐라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그동안 다자대결이든 양자대결이든 단일 후보 지지도든 저희가 9월 말부터 일관 조사를 한 결과를 쭉 분석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 무당층이라고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건 다릅니다. 안철수 후보를 가장 강력하게 지탱해준 가장 큰 지지 기반은 민주당 지지층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양자대결 같은 게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 양자대결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두 후보를 거의 비슷한 비율로 지지를 보내줍니다. 물론 일부 역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선호하는 분들은 그 문재인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박근혜 후보나 무응답으로 빠지는 약간의 경향성이 있고 또 반대로 문재인 후보 선호층에서는 또 박근혜 안철수 양자에서 그런 경향성이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어쨌든 안철수 후보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과 호남 유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약 20%대의 무당층의 한 5, 60%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다자대결 지지도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대선에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집권 정당 지지도에서도 새누리당이 재집권해야 된다. 10.5%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새누리당 10.3%. 그러니까 모든 지표에서 10% 초반 정도의 이탈이 발생한 걸로 보여지고요. 약 11% 정도는 지금 유보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안 대표님께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전체적인 지지율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안철수를 뭐 지속적으로 지지해왔던 사람들의 지표가 저렇게 나타난다. 대략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자들의 10% 정도가 새누리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문재인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십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분석은 기존에 지금 조중동에서 하고 있는 분석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쪽에서는 거의 20% 정도가 이게 박근혜 후보에게 갈 거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요. 과연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어떻게 사실 그동안 오랜 동안 안철수의 폭넓은 지지를 가장 강공하게 해왔던 지역은 호남 지역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왜 그러냐면 왜 그럼 호남 지역에서 안철수를 지지했을까? 너무 쉽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이거든요. 그리고 일종의 민주당이 호남 사람들이 보면 보수당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당에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라도 안철수 지지가 사실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 쉽게 뭐 친노냐 반노냐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중이 단순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전통적 민주당 지지 기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래 자리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제 한 3분 후면 말이죠. 박근혜 후보가 TV 토론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마이 TV에서도 이 공중파 방송의 화면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함께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윤선 기자가 아까 이제 말하길 과연 이게 지금
뭐라고 해야 하나요? 큐시트가 이미 짜여져 있는지 네.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참 논란이 일고 있는데 네, 네. 이른바 짜여져 있다는 그거를 오마이뉴스 취재팀도 입수를 해놓고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수 기자도 본 거죠. 네. 봤다면 네. 오늘 이따가 실제로 TV 보면은 그대로 하는지 아닌지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뭐 진짜냐 가짜냐 정말 그 트위터 상에서는 대역이 정말 나올까 그리고 이경수 여사의 그 저 사진이 나올 때 정말 그 남자 아나운서가 그런 질문을 할까 뭐 이런 등등이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일보나 한국일보 보도에 나온 것처럼 네. 정말 박근혜 후보가 비빔밥을 만들까? 네. 비빔밥을 만들면서 소탈한 모습을 강조할 것인가? 그래요. 진짜 예. 비빔밥을 만들면서 소탈한 모습을 강조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예, 저도 뭐 그건 봤으면 비빔밥은 동학혁명 때 나온 것인데. 동학혁명이요? 동학혁명. 동학혁명 때 이제 그 전에도 먹긴 했습니다만은 군인들이 민간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네. 갑자기 많은 밥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동학혁명과 박근혜 후보 잘 안 맞네요. 근데 비빔밥 만들려면 한 30분 걸리는데 그것도 이렇게 나물까지 이렇게 볶아가지고 이렇게 하려면은. 안 하고 이제 있는 걸 갖다 이제 섞는다는 거겠죠. 섞음밥과 비빔밥이 차이죠. 네. 그 직접 그 보고 싶다 이런 트위터 의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네. 저 역시도 정말 그 비빔밥을 정말 만들 것인가? 왜냐하면 그런 거는 바꾸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게 있다면 큐시트의 존재가 그대로 그리고 확인이 되는 만약에 것이고요. 그 비빔밥을 만들고 돼 있었는데 예. 이미 기사가 나왔으니까 이제 다르게 해야 된다면 그럼 뭐 헛저선밥으로 바꾸면 되겠죠.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려면은 그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안동 비빔밥도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비빔밥은 30초 비빔밥. 후에 박근혜 대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마이TV에 함께 보시면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카메라를 아마 SBS에서 지금 일산에서 하죠. 지금 일산에서 SBS가 킨텍스에서. 일산 킨텍스에서 박근혜 후보의 70분간의 생중계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스튜디오에 계속 머물러 있겠고요. 박근혜 후보의 TV 토론이 끝나면 곧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변인들의 논평을 우리가 전화로 연결해서 듣겠습니다.